예, 오늘 저희 집중 분석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왜 저희가 이 문제를 오늘 좀 집중 분석을 통해서 다뤄보려고 그러냐면 언뜻 생각하면은 합병을 해서 좀 경쟁력이 또 높아지고 뭐 이런저런 어떤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회사가 경쟁할 때 어떤 부분들이라든지 네. 어떤 뭐 출퇴근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미리 예약을 해서 사용하는 이제 택시를 만들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방식이 우버 택시랑 비슷하긴 한데 우버 택시랑은 그거랑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질적으로 다른 부분을 전혀 자꾸 다른 얘기입니다. 우버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때는 그러면 내가 해외에 나가서 활용해봤던 우버 택시처럼 내가 언제든지 부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는 얘기는 그 택시를 우버 그렇죠. 택시처럼 이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외국에서 얘기하는 우버 택시가 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는 말씀처럼 이게 자칫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을 자꾸 살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물론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 집중 분석에서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왜 저희가 이 문제를 오늘 좀 집중 분석을 통해서 다뤄보려고 그러냐면 언뜻 생각하면은 합병을 해서 좀 경쟁력이 또 높아지고 뭐 이런저런 어떤 그동안에 이렇게 여러 회사가 경쟁할 때 어떤 부분들 불필요한 비용들 이런 것들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밖에도 합병에 따른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어서요. 이 부분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신세동 교수님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제 오른쪽으로 최영일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원론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리죠. 합병은 잘 된 겁니까?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조선은 지난 30년 한국 경제를 끌고 온 산업이었고 아직까지도 1위고 물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거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경쟁력도 좀 아직은 있죠.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데 분야별로는 일본을 제친 쪽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고 뭐 많아요. 하여튼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단도직입적으로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버릴 수 없고 이대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신 이대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의 돌파구로서 이제 이 방식을 저는 택한 것은 필요한데 이제 지표 보면 볼수록 많은 전제 조건이 따르는 합병이다. 그게 그렇게 되어야만 성공하지. 그냥 이렇게 둘이 붙여 놓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이라고 봐서 예. 간단하게 말해서 조건적으로 찬성한다. 예. 그 조건이 뭔지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할게요. 그럼요. 지금 다 얘기하시면은 최영일 평론가님 하실 말씀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최 평론가님한테는 빅3에서 빅2로, 그러니까 빅3라는 거는 이제 현대, 대우, 삼성 이 세 군데에서 이제 현대, 대우의 합병사 하나, 그 다음에 삼성 이게 빅2로 바뀐다라는 건데. 합치는 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그 조건 없이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세계 12조선소 안에 우리나라 기업 6개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뭐 삼성까지 빅3라고 얘기를 하지만 STX 해양 굉장히 어렵죠. 미포조선도 있죠. 예. 일본 기업 2개 있습니다. 미쓰비시하고 미쓰 있고 중국 기업 하나, 이탈리아 기업 하나. 뭐 미국 기업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해양대국, 영국 없습니다. 그럼 이게 좀 기형적이죠. 지금 세계 12기업 안에 우리나라 기업이 6개가 포진돼 있다. 중국 조선사들이 별로 안 보이네요. 예, 지금 이 양쯔장 조선 하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계속. 그런데 저 문제는 이 1위와 2위든 1위와 3위든 합쳤을 때 뭐가 달라질까요? 전 딱 하나예요. 아까 오프닝 때 이미 앵커도 말씀하셨고 교수님의 조건 안에 그게 숨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효율화하지 않으면 그렇죠. 합병의 의미는 없어요. 네. 근데 그 효율화가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노조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효율화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참 좋은 건데 구조조정이랑 연결되고 구조조정이 이제 직원들을 자르는 것으로 이렇게 보통 자꾸 직접적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 단어의 근본적인 취지가 좀 많이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오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로 좀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사실은 조선업체들이 다 구조조정 중이잖아요. 그 현대중공업도 사실은 인수를 하지만 이 회사도 역시 구조조정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조조정 중인 회사가 구조조정 중인 회사를 합병한다. 그럼 이게 이제 아까 조건부를 달긴 하셨지만 이게 과연 정답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일단 많습니다. 구조조정을 많이 했어요. 현대중공업이 한 4, 5년 전만 해도 매출이 50조 넘어가던 회사가 지금 매출이 15조 정도로 3분의 1 토막으로 많이 잘라내고 많이 이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아, 그거 50조가 15조가 된 거는 네. 구조조정을 해서 주는 네, 많이 이제 매출 뜯어내- 확 줄었던 건 아닌 거죠. 그렇죠. 물론 그러긴 한데 이제 아까 이제 효율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순히 2개를 붙여놓거나 3개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효율성,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생산성이라고 할 수도 그렇죠. 있고 경쟁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뒤로 돌아보는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해왔던 그런 어떤 효율화의 개념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도 무지 고칠 점이 많지만 특히 이제 노조의 과거의 어떤 행동 이런 것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으로 효율화를 우리가 깨야 되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차원에서 조선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렇죠. 차원에서 예.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효율성을 갖추어 가야 할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우조선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도 있고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이 있으니까 2개를 붙여놓으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나는 부분이 있다. 그걸 극대화하면서 2개를 붙여놓으니까 사족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떨어내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컨테이너. 많은 사람들은 컨테이너선은 더 이상 경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단순한 배잖아요. 그런데 그 컨테이너선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첨가되고 하면 차세대의 컨테이너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컨테이너선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버리고 이제 LNG선과 같은 특수선만 장사가 되니까 그것만 먹자는 생각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결부가 되면 죽었던 산업도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4차 산업을 접목시켜서 차세대의 조선산업을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합병이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폭적으로 이 인수합병을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죠. 아까 그 전제 조건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가능하다라고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죠.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여태껏 1위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미처 가보지 못했던 쪽을 우리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안이한 경영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나는 부분은 좀 아프지만 좀 떨어내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조선산업이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찾아서 나가는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이 정부나 또는 민간 자본의 어떤 그런 투입을 통해서 새로운 조선산업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게 혼자 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좀 분위기, 흔히 말하는 업황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업황이 그렇죠. 그렇게- 업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 여러 가지 비효율 문제도 있고요. 또 노조의 문제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선 산업들이 다 힘든 것은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세계적인 경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지난해에 수주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어요. 이미 우리는 계속 어렵다고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경제 지표 악화, 성장률 계속 낮추고 있는데 세계 경제는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랍을 필두로 해서 유럽 등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산업도 기대해 볼 만해요. 해양 플랜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아니다, 또 어렵다. 계속 이제 업다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는 좋아지는 쪽으로 서서히 흘러간다고 보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준비를 할 땐 맞아요. 전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게 저는 IMF 직후가 생각이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국제적인 또 국가 전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90년대에 기아 자동차가 힘들어집니다. 예. 경영이. 국내 자동차 시장은 폭증하고 있는데 예. 경쟁이 격화된 거죠. 이거 어찌 보면 시장은 커지지만 레드오션이 된 거예요. 자동차 메이커들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IMF를 맞자 97년에 기아차가 법정 관리에 신청합니다. 예. 그리고 98년부터 이제 매각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예. 2001년에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죠. 예. 오늘 55% 지분을 산업은행으로부터 현대중공업이 인수받아서 이제 오너가 된 거예요. 대우조선해양에. 그때도 기아차 51%를 인수했습니다. 지분을. 비슷해요. 현대차 그때 좋았느냐? IMF 때 좋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 국가 부도의 날 보면 대기업들이 하나씩 법정 관리 들어가던 때인데 현대차도 힘들었는데 기아차를 끌어안았어요. 고강도 구조조정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리스트럭처링, 리엔지니어링, 그렇죠. 다운사이징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지금 현대기아차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힘들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국제경기 문제, 뭐 미국의 압박, 중국 시장의 이제 문제들, 사드 갈등 힘들어졌지만 근데 성공하고 있다고요. 지금 네. 수소차도 가고 전기차도 가고 이 국제 메이커들하고 경쟁하면서 갑니다. 살아납니다. 대우조선해양하고 현대중 살아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과도기에 고통과 희생을 누가 당하느냐의 문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2001년에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추풍낙엽처럼 날아간 게 사람들이었어요. 예. 서민들만 힘들었지 초상류층은 그때 부동산 싸졌으니까 사고 자동차 서민이 어떻게 자동차 삽니까? IMF 때. 하지만 부자들은 수입차를 샀죠 그때. 술도 마셨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노조가 그동안 비생산의 한 가지 축이었고 원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 반성을 딛고 그럼 미래의 노동은 뭔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노동자들을 다 떨어내고 그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노동자를 새로 뽑아서 지금 기아차, 현대차의 직원들 다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 기아차의 직원들 중에 이 해고된 구조조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적어도 21세기에는 이 악습이나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말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계약 발표 났잖아요. 좀 굉장히 재밌는 게 현대중공업 지주는 고용 그대로 유지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협력업체들이 걱정입니다. 조선해양에 대우조선해양에 150여 개 협력업체가 이미 막 반대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그대로 유지한다. 지역경제 걱정하지 마라. 이 거제 통영에 있던 거 다 그대로 유지한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울산은요. 매각 환영. 거제는 매각 반대. 울산은 왜 매각을 환영할까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나 혹은 산업은행 쪽 정부에서 나서서 양쪽 다 현재대로다. 아무 변동 없으니까 다만 지분 구조만 바뀔 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럼 노조가 약속해 주십시오. 서명. 뭐 이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도가 나오기를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물밑 접촉을 이뤄온 결과 오늘의 본계약이 타결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해 연말에 대우조선해양의 정성립 사장이 우리 살아날 수 있다고 노조한테 얘기를 했어요. 수주 늘고 있다고. 구조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줄이는 폭을 좀 줄여도 되겠다. 인력을 어차피 또 뽑아야 되는데 왜 해고를 하느냐. 있는 사람들을 줄이지 않고 그냥 쓰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근데 지금 이분 그만뒀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지킵니까? 그러니까 노조가 지금 반발하는 것도 장기간 속아왔다는 거예요. 민영화는 더 무섭다고 지금 느끼는 게 공영화 시기에도 속았는데 민영화 때는 지금 현대중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 심리를 어떻게 잠재울 글쎄요. 것인지도 섬세하게 좀 다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앞서 저희도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오늘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상경투쟁을 굉장히 격렬하게 했더군요. 지금 뭐 아마 최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뭔가 불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응축이 된 아마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양쪽 인원이 결국은 그대로 과연 갈 수 있느냐 그대로 가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효율성이라는 측면, 합병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죠. 어려운 부분이 많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노조가 그 노조는 뭐 대우뿐만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노조도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흡수하면서 고통을 최소화하면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가 하는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노조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숙제라고 저는 보고요. 예. 또 하나 전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이 나잖아요.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일본하고 중국이
WTO에 제소를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독과점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또 그 알스톰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국제 분쟁의 어떤 핵심 그런 그 쟁점이 되어버리면 노조하고 이것이 사실상 그 목표가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추동력을 얻으면서 격화될 수가 있다. 따라서 정부나 현대중공업은 이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신뢰감 있게 그 설득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현대중공업의 과제이기도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현대중공업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혁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 그다음에 정부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원하고 예. 저는 중요한 것은 민자가 많이 투입될 수 있는 저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됐으면 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윌버 로스라는 사람은 지금 상무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뭐로 수십조를 벌었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예요. 네네. 그분은 그냥 무너지는 회사, 아주 전통적인 굴뚝 회사들을 싼 값에 인수해가지고 리스트럭처링을 하고 혁신을 하고 해서 주가를 10배, 20배 띄워가지고 큰 부자가 된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이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의 어떤 합병을 통해서 예. 시너지 효과가 나면 그 효과를 민자 투자가들이 얻을 수 있다는 확신만 주면 저는 민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봐서 정부가 자꾸 일방적으로 돈을 대주지 말고 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맞아요. 열어주는 방식으로 하면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찬성할, 물론 가격이 싸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민자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하고 경영이 어떤 신뢰감을 얻고 노조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면 저는 이 부분은 조선 산업의 미래를 밝혀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봐서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의 성공 실패가 이 프로젝트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저는 앞으로 과제가 많지만 글쎄요. 기대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 거죠. 만약에 WTO에 제소가 되면 네.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현대중공업이 지금 세계 1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위가 대우조선이고 그렇죠. 1위와 2위가 합병을 합쳐서 한다는 거니까 메머드 2위가 당연히 되는 거죠. 독과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일테면 일본이든 중국이든 WTO 제소한다 그 다음 날 며칠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한참 걸리죠. 그럼 네. 우리는 그 사이에 계속해서 합병 이제 일테면 물리적 합병을 화학적 합병으로 하는 과정을 그렇죠. 거쳐갈 거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네. 작용할 여지도 있나요? 그래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죠. 미래로 가고 결국 살아남고 잘 되겠지만 그러한 미래를 설계하고 교수님 계시지만 여기에 뭔가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는 이제 프로덕티비티 패러독스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적정한 생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합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일정 기간은 다운됐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 암흑기를 우리가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세계적인 규제 문제하고도 계속 풀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국제 규제 문제를 제일 고민하고 있어요. 국내 규제를 먼저 고민했어요. 근데 공정거래법도 고민했는데 법적으로 좀 피해갈 방법을 찾았다고 하고 그 외에도 국내에도 독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네, 수출이니까. 수출이니까. 예. 결국은 이제 국제 분쟁에서 우리가 좀 이제 불리함이 없도록 이걸 잘 다듬어야 되는 로펌들이 동원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궁극적인 생산성이 올라가기까지 아까 리스크 요인 중에 제일 큰 게 지금 노조예요. 근데 노조를 적으로 돌리면 리스크가 더 커져요. 그럼요. 그래서 이 노조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조는 이미 속았다. 이미 저 공영화 시절에 속았다. 민영화는 더 위험하다. 지금 이게 경직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소통을 너무 안 해왔다는 거예요. 보도 자체에 6개월간 물밑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 그 지난 6개월간 우리 사장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들은 뭔가? 이분 그만두고 지금 오늘 보니까 이성근 부사장이 대표이사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분하고 또 그동안 나눴던 얘기는 지켜질 것인가? 여러 가지 물음표와 불안이 감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기업의 한 절반은 사람이다. 기업의 절반은 기술과 여러 가지 경영 효율성이라든가 경영 능력, 마케팅 능력에 달려 있지만 조선 산업은 아직 인력 없이는 뭐 이게 장치 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조를 적으로 돌리지 말고 파트너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합병 시점 전후에서 이들을 좀 설득하고 다독이고 정말 이 전통적인 어떤 육체 노동을 하다가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더 트레이닝 되셔야 됩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쾌척하겠습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이런 이제 이 어떤 경영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지역사회와 협력업체와 노조에는 없었고 걱정 마라. 현행대로 유지한다.
현행대로 유지할 거면 뭐하러 합병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합병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을 왜 하면서 시간 끌기 해왔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열어놓고 구조조정도 일정 부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야기를 해야죠. 하지만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해야죠.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현대중 지주가 한 말이 이 진위는 노조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노조도 살리는 진의, 그 고민해온 바를 당사자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으면 이것은 신뢰의 어떤 불신 비용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죠. 리스크로. 이걸 예. 빨리 풀어야 합병이 돼도 잘 되고 미래가 와도 빨리 올 것이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이미 상경투쟁하고요. 어제 이미 저녁 6시에 지역 주민들과 노조와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지금 이게 트라이앵글로 벌써 연대가 결속이 돼서 촛불 항쟁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분들이 부르는 말로 이제 촛불 시위를 했는데 촛불 항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업은행과 이야기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니까 지분 넘겼잖아요. 그럼 이제 청와대로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현대중공업 지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을 빨리 해주길 기대합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이제 IMF 때 사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구조조정된 사람들의 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게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너무 이렇게 극렬하게 노조에서 반대하는 걸 텐데 글쎄요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좀 또는 기업들 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비참한 삶으로 가지 않기 위한 뭔가 이런 보완책 같은 거를 좀 같이 내준다고 그러면 그와 함께 중요한 게 아까 IMF 지적하셨는데 IMF 때 조선은 정말 대호황이었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따라서 환율 문제도 만약에 좋아진다고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잘 풀릴 원만하게 수 있는, 해결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고 봐서 운이 정말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것만큼은 좀 운이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